선생님들은 시간 안에서 다 쏟아내지 않아요. 전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북한은 스파르타. 그래서 열을 배울 걸 하루에 다 배워줘. 그러니까 느낌이 딱 어떠냐면 목숨을 진짜 걸어보니까 우리 몸에 센서가 엄청 많다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면 초인간적인 능력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고. 오늘 모신 분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라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감동적인 스토리도 가지고 계시고요. 탈북의 고비, 한국 정착, 방송 활동까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신 정윤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셨네요. 그래도 본인이 한번 본인 소개 한번 잠깐 해주십시오. 네, 강철 멘탈 TV에 처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국의 특수부대 강철부대 707을 나와서 내 아버님이 또 장교 출신이고 특수부대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처음에 윤아 씨가 오시고 그다음에 아버님 오시고 어머님 오시고 오빠까지 오신 와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요 얘기가 좀 궁금해서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아빠는 이제 북한의 스키 경보여단이라고 스키 부대입니다. 스키 부대에서 탈북한 탈북민이 많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조사받을 때도 스키 부대가 확실하냐 이런 그 물음을 많이. 경보부대? 네, 경보여단입니다. 제가 707에 있을 때 경보병 여단이 북한의 특수부대라고 그렇게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 부대네. 북한의 특수부대는 다 독립여단 편제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밀리터리 덕후거든요. 밀떡이거든요. 저는 5살 때 아버지 권총으로 사격을 해봤어요. 아빠가 이렇게 잡아주고 저를 쏘게는 했지만 그때 그 희열이 아직도 남아요. 한국은 사격장에 일반인도 못 들어가거든요. 북한은 더 안 되죠. 북한은 탄피 하나만 분실돼도 온 대대가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이게 김부자를 저격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일반 병정하고 특수병정에서 차이점은 특수병정은 총알을 막 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제가 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총이 김정일로부터 받은 선물 권총이었어요. 그런 아빠 밑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탈북을 했잖아요. 제가 탈북을 하고 나서 32일 정도 저희 아버지가 보위부 감옥에 갇혀 계셨어요. 그때 이제 온갖 고문을 다 받으신 거죠. 물고문, 전기고문 뭐 다.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2일간 잠을 안 재우고 고문을 하니까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거죠. 그때 병원에 병보석으로 잠깐 데려갔을 때 뛰어내려서 4층인가 뭐 어디에서 이렇게 날아 뛰어가지고 저를 잡겠다고 넘으셨는데 저는 그때 이미 돈을 가지고 탈북한 상태예요.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잡으러 오신 거예요? 잡으러 온 거죠. 왜냐면 저 때문에 사촌들이나 모든 친척들이 앞길이 막히니까 남조선에 가서 얘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진짜 잡으러 오신 게 맞구나.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응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난 딸을 데리러 왔다. 딸을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그렇게 놔두질 않죠.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네. 아버지를 언제 만났냐면 조사를 다 받고 밑에 내려와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막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공을 던지라, 받으라, 막 이렇게 진짜? 하니까. 네, 왜냐면 소름 돋았어. 탈북민들 중에 평양말 실수를 잘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 아니니, 그랬니, 뭐 하니, 뭐 이런 거예요. 부산 사투리 같은. 근데 던지라, 받으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내 딸이야? 딸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 그때 국정원 일반 사람들은 1, 2층에서 조사받고 고위급 간부들은 3, 4층에 올라가요. 4층에서 이제 창문을 열고 저를 내려다보니까 제가 맞는 거예요. 아빠는 제가 국정원에 있는 줄 몰랐죠. 대박이네.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뭐 만나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때도 전혀 안 됩니다. 그래. 아빠는 4층에 계셨고 저는 밑에 있었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다음에 이제 오셨잖아요. 엄마가 2년 만에 한국에 오셨죠. 그럼 어머님은 그때까지 북한에서 좀 고초를 좀. 노동교화 가 계셨죠.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들어왔다고 국정원에서 10분을 미팅 시간을 주신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돼가지고 한 달음에 달려가서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복도 끝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서 있기는 하는데 저 여자는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와서 저를 천천히 이렇게 보더니 유나야, 엄마야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인 거 알았죠. 어머니가 많이 얼굴이 바뀌셨어요? 몸무게가 40kg가 안 됐어요.
너무 말라 너무 계셨고, 고생하셔서? 예.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이 새까맣게 올라와서 피부가 다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10분 미팅을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부둥켜 안고 울다만 나왔어요. 진짜 그러셨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빠. 그리고 오빠. 예. 결국은 유나 씨가 온 가족을 한국에 오게끔 한 계기가 그렇게 됐죠. 이런 계기가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짐노조스 회장님이 저를 스카우트 하실 때 인터뷰 비슷하게 볼 때 그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몇 살에 탈북했느냐? 왜 탈북했느냐? 가족들을 어떻게 그렇게 데려올 수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꼬치꼬치 물으셔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장님 딸만 둘이신 거예요. 대부분 부모가 와서 자식을 데려오는 케이스는 많이 건너 들었는데 이렇게 대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엄마부터 아빠부터 오빠까지 다 이렇게 왔다? 이거는 너무 특이한 케이스여서 회장님도 그때 너무 그 부분에서 감동받으셔서 그때 아마 저를 좀 특별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고생스럽게 했지만 이런 걸 모르고서 그냥 북한에 있다가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거의 99% 이상 다 그렇게 그렇죠. 그럼요. 우리 가족은 정말 축복받은 가족이죠. 시도한다고 다 그렇죠. 성공하지 않거든요. 신이 도왔다고 저도 네, 맞아요. 하늘이 도왔죠. 진짜. 맞아요. 아, 탈북 이게 진짜 못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건이 없는 상태로 4개국을 뚫고 간다라는 게 이게 브로커들을 통해서만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사기꾼이나 믿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해보니까 목숨을 수십 번을 걸게 되는구나. 이걸 한 너무나도 번도 아니고. 뼈저리게 느껴서 엄마나 오빠나 아빠나 중국에서 바로 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저도 특수부대 나와봤지만 훈련 받으면서는 목숨 걸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목숨을 내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어떠냐면 목숨을 진짜 걸어보니까 우리 몸에 센서가 엄청 많다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면 초인간적인 능력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고 나는 지금 이 느낌이 뭔지가 네. 훈련 받으면서 극한 상황에서 평상시에 못했던 내가 나오는 것 그거죠. 극한 상황에서 내가 깨어나는 거죠. 데미안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것처럼 느낌. 정말 예민한 상태,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몇 개월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다 피폐해지는 거죠. 그거를 또 실행하는 게 사실은 그 공포가 일단 잘 클 것 같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김부자들이 우리를 스파르타로 조직동원 막 나무동원 끌기 하고 막 엄청난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멘탈이 강했던 거예요. 무보수 노동에 늘 너희들처럼 시달리다 보니까 어지간한 힘든 건 힘든 것도 힘든 아니네.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특수부대 딸로 군인들을 보고 그렇죠. 컸고. 거기다 뭐 저희는 15살에 또 딱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미 그때 실탄 사격을 다 해봤고 군사훈련도 받아봤고 15살에 여자들도 다 군대. 그럼요. 북한은 여자도 다 의무병역되니까. 아버님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기회 되면 한번 제가 꼭 한번 뵙고 싶거든요. 저희 아빠가 기무사에도 잠깐 계셨고 저희 아빠가 전쟁이 만약에 다시 발발하면 평양 수복작전 때 같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 직급도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아시죠?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저는 해병대에 입대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군인들의 삶이 북한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군인 할만하겠다. 북한 같이 이렇게 너무 열악하지도 않고 이왕이면 나는 해병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겼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네. 이따가 많이 물어볼 테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한국 거리하고 마트 처음 보셨을 때 가장 놀라셨다고 들었는데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일 놀랐던 건 그거예요. 마트가 퇴근을 했는데 물건이 밖에 그대로 있는 거. 팔던 물건에 그냥 비닐방망만 툭 씌워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말 가져올 뻔했어요. 근데 친구가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가 뭐야? 하니까 감시 카메라래요. 진짜 가져올 뻔했어요. 북한 같으면 곧 다 들어갔죠. 집 앞에다 하면 북한에서는 다 가져가니까. 집 앞이 아니라 내가 등에 메고 있는데도 없어져요. 진짜? 등도 그래서 북한은 내 거가 아니거든요. 저녁이 그냥 도적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힘들지만 되게 착하고 막 이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안 하는 줄 알아요. 착해요. 착한데 내가 지금 굶어 죽으려니까 생존적인 도둑질인 거죠. 그렇죠. 생존이라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보고 제일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너무 복잡해서 간판이 번쩍번쩍 특히 막 저녁 얘기죠. 불빛이 막 있는데 너무 정신사납고 북한 같으면 그런 거리에 김씨 일가 관련된 구호가 있을 텐데 그 간판이 너무 개판인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그런 간판 썼다가는 이거 아오지 가는 거죠. 컬딱 벗은 닭. 뭐 이런 거 너무나도 사회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느 마트를 갔는데 총알 배송.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총알을 배송하나? 그렇게 또 잘못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그걸 봤더니 엄청 빠르게 배송한다니.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많았죠. 처음엔 그런 게 진짜 충격일 수 있었겠다. 엄청 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 먹어보고 또 깜짝 놀란 충격적인 음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홍어가 이해가 안 됐죠. 홍어. 네. 북한의 생선을 육지에서 그렇게 많이 먹어볼 수가 없어요. 홍어는 정말 냄새가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거 먹지? 너무 깜짝 놀랐고 치즈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피자 이것도 처음에는 모짜렐라 치즈. 보기에도 너무 흉하고 아, 그 보기 흉해요? 네. 좀 먹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넣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짜장면. 짜장면은 한국에 와서 전 처음 먹어봤어요. 아, 북한에는 짜장면이 없어요? 일반 사람 짜장면 몰라요. 평양에 올라가면 향만루라는 식당에서 짜장면을 파는데 그 향만루 식당은 아무나 또 못 들어가는 식당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번 데려가서 향만루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어봤지만 거기는 대한민국과 같은 짜장면이 아니고 진짜 장소스가 들어가 있는 브라운 색깔이 나요. 근데 여긴 까맣더라고요. 짜장면 처음에 먹어봤을 때 좀 신기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에 맛있는 음식 진짜 많지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땐 맛있는 음식이 많지 않았어요. 삼겹살 빼고는 입에 안 다 맞아서? 맛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달고 조미료가 너무 많고 국밥이 하나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 이런 것도 향이 좀 점차 적응이 아, 되더라고요. 북한하고는 순두부나 된장찌개도 좀 네, 향이 있어요, 향이. 달고 짜고 맵고 일단 그렇게 네, 돼야 네. 잘 팔리니까. 네. 그 맛이 되게 향으로 느껴져서 화장품 먹는. 아, 진짜? 제가 안 좋아하는 게 핑크 소세지, 스팸 뭐 이런 건 아직도 잘 안. 관리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몸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먹어봤으니까. 아니, 지금 몸 관리를 되게 잘 하신 전혀 운동하고 뭐 운동 안 해? 등산만 합니다. 대신에 북한에서 썼던 근육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산도 타고 나무도 타고 뭐 스키부대 아빠 밑에서 계속 산 타고 맨날 이거 가라데 막 연습하고 아빠가 그리고 또 이것도 너무 궁금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공부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짐 로저스도 어쨌든 간에 똘똘하고 스마트해서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제가 알고 있고 공부를 본인이 잘하셨으니까 네. 한국 교육 문화에서 신기하거나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국 선생님들은 시간 안에서 다 쏟아내지 않아요. 1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거 10시간 가르쳐요. 전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북한은 스파르타. 그래서 열을 배울 걸 하루에 다 배워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럴까 이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더라고요. 한 번 할 거를 10번을 쪼개야 돈이 되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면 그 어머니들이 제 교육 방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속도가 너무 느려요.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장점은 뭐냐면 일한 것만큼 돈 주는 게 아니라 영웅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열정을 쏟아부어서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세뇌가 됐으니까 진심을 다해서도 다 하겠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는 시간이 돈이에요. 보낼 때도 막 동기부여를 줘가면서 보내거든요. 학원도 다. 북한은 때리죠.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때려서 맞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저 부모님들 어머니가 많이 좀 빗자락도 들고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더 맞아야 된다고. 지금도 요거는 그 문화 그대로 갈까요? 북한이 현재? 현재는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아이들을 북한도 하나밖에 안 낳아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렸다 그러면 엄마들이 찾아가죠.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 명만 낳아요? 저 때나 돼야 2명 낳았지 지금은 거의 1명 낳자 위주예요. 외동이 많습니다. 요것도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북한에선 되게 흔한데 이걸 여기서 왜 팔지? 막 이런 것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맨날 그 상추를 먹어도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농약이 뿌려져서 좀 이렇게 싱싱하게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뭐 얼가닉, 뭐 농약 안 친 거라고 하면서 비싸게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농약 친 거가 비싸야지 왜 안 친 게 비싸냐.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속여가지고 이것들이 이런 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먹지 않는 풀을 여기서는 약이라고 먹더라고요. 건강에 좋으면 여긴 그냥 다 먹더라고요. 주로 어떤 걸? 고양이 똥 커피. 너무 문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이 있어요. 그 커피를 막 엄청 비싸게 그렇죠, 주고 비싸게 먹고. 그래서 제가 야 할 게 없어서 고양이 똥에 나온 커피를 먹냐고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근데 북한에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먹는 게 진짜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없다고 해도 안 되고 다 그렇다고 해도 안 돼요. 지방으로 갈수록 산골짜기로 갈수록 정말 열악해요. 북한을 알고 한국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게 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한국은 막 음식물 쓰레기 엄청 버리잖아요. 버려져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들 보면 야 저거 한국에서나 쓰레기지 북한 가면 쓰레기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와 너무 막 진짜 마음이 아프죠. 북한에서 생활하실 때 아팠을 때나 그 시대 때만 써먹었던 뭐 민간요법이든 아니면 북한에서는 요럴 땐 이렇게 한다. 감기 걸렸을 때는 마늘을 찧어서 마늘 냄새를 맡아요. 코에 먹진 그걸 갖다 내고.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그리고 김치를 많이 먹으면 그 유산균이 많아서 뭐 소화도 잘 되고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그렇게. 김치는 그냥 늘 상시 먹지 않나요? 김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 된장 많이 먹습니다. 민간요법이 많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산에 가서 넘어져서 막 무릎이 깨져서 피가 졸졸 날 때 그 풀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붙이면 지혈이 돼요. 그렇죠. 그런 풀이 있죠. 네. 아 나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한군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그 야생성이에요. 버금노가 끊겼을 때 얘네는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고서라도 살아남을 거예요. 그들의 생존법, 그 다음에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그들만의 야생성,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이 잘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707도 동계훈련 가면 생존훈련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땅 파고 들어가서 비트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대소변도 거기서 다 하고 3명씩 파갖고 들어가 있는데 본부에서는 이제 찾다가 걸리면 이제 뺑이 도는 거고 일주일 있다가 안 걸리고 나오면 상 받는 거고 생존훈련이 사실은 실제 전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되게 단련이 되셨으니까 탈북도 하실 수 있었다는 근데 이제 얘기가 그거를 여기서는 훈련으로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런 면에서 더 절실하니까 절실함의 차이가 뭐 전시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있죠.